야, 이러면 이제 아까 조추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나폴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조추첨은 일단 8강 포트에서 요 대진표가 잘 짜여져야 된다. 근데 대진표에서 한쪽 측면에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 뮌헨이 몰리고 나폴리가 있는 곳에 벤피카, AC 밀란, 인터 밀란, 나폴리가 몰리고 이렇게 몰려야 좋다 였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러면 나폴리가 어쨌든 AC 밀란을 이기고 올라가면 4강전에서 인터 밀란이나 벤피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러면은 대진 운이 너무 좋은 거죠. 나폴리 우승 가능성이 진짜 만들어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만나는 것보다 4강전 상대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첫 번째 이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지금 8강 대진도 나폴리가 AC 밀란을 만나는데 첫 경기가 AC 밀란 홈이고 두 번째 경기가 나폴리 홈입니다. 보통 이제 이 토너먼트에서 두 번째 경기를 홈에서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심지어 나폴리 입장에서는 지금 리그 일정과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C 밀란을 만나면 원정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터 밀란이 또 반대편에서 올라오면 또다시 이탈리아를 벗어날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 나폴리가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데 체력적인 문제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심지어 AC 밀란, 인터 밀란을 만약에 상대하게 된다 라고 하면 워낙에 AC 밀란하고 인터 밀란은 나폴리가 잘 알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하는데 까다로운 것들도 훨씬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은 뭐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은 나폴리가 자주 만나는 상대가 아니니까 경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전술적인 방향성을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 AC 밀란 만날 때는 이게 AC 밀란을 심지어 8강 1차전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만나요. 4월 2일에 AC 밀란과 나폴리의 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경기를 하고 AC 밀란을 곧바로 또 만나기 때문에 특히나 AC 밀란을 만났다는 건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위험 요소는 뭐가 있냐? AC 밀란도 어쨌든 나폴리를 리그에서도 만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만나고 나폴리를 상대하면서 나폴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몸으로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AC 밀란도 나폴리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이 축적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점이죠. 물론 AC 밀란보다 나폴리가 지금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고 전력도 더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폴리가 좋은 상태지만 AC 밀란 정도 되는 팀이면 3경기를 연속으로 만나는데 이 3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거든요. AC 밀란 정도면. 지금 이 AC 밀란, 나폴리, 인터 밀란, 벤피카 요 4강 첫 번째 경기에 쏠려있는 이 팀들 중에서 나폴리가 누가 봐도 제일 강팀이거든요. 가장 강팀이고 전력도 좋아요. 경기력도 좋고. 이래서 이제 그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간다는 거, 김민재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간다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대진표다. 나폴리가 아무래도 저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 뮌헨에 있는 좋은 공격수들, 특히 뭐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비니시우스, 맨시티의 홀란드부터 시작해서 데브라이너, 첼시에 있는 뭐 펠릭스라던가 뭐 무드리크라던가 하베르스, 바이에른 뮌헨의 뭐 사네, 그나브리, 코망, 요 좋은 공격수들을 8강과 4강에서 나폴리가 어쨌든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월드클래스 공격수들과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지만 어쨌든 나폴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공격수들을 피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벤피카의 곤살로 하무스, 김민재 선수가 상대했던 선수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고, 인터밀란의 라우타로와 루카쿠, 이미 인터밀란 만났을 때 김민재가 제압을 해봤던 선수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폴리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경계해야 되는 선수는 AC 밀란의 지루겠죠. 지루를 상대했을 때 지금 나폴리로 이적한 이후에 김민재 선수가 가장 고전했던 공격수가 지루거든요. 아무래도 지루가 워낙에나 이 연계 플레이도 좋고 파워가 좋아서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인터뷰로 가장 힘들었던 선수가 지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C 밀란, 인터 밀란, 벤피카 이 팀들을 생각했을 때는 가장 김민재 선수가 어려워할 수 있는 공격수가 아닐까. 다만 AC 밀란이 최근 들어서 이 공격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번 시즌 AC 밀란이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영입했던
데케텔라르가 이번 시즌 잘 못해주면서 AC 밀란의 공격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지난 시즌 세리에 MVP를 받았던 레앙이 이번 시즌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앙이 특히나 월드컵 끝난 이후에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최근에 AC 밀란 팬들의 비판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지루가 개인 드리블이나 개인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레앙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루가 볼을 받아서 버텨낸 다음에 레앙에게 패스를 해줄 때 레앙이 마무리한다. 이게 AC 밀란의 지난 시즌 세리에를 우승했던 가장 사기적인 공격 패턴인데, 지루가 아무리 버텨줘도 레앙 쪽에서 계속 실수가 나오고 레앙이 뛰어들어가면서 마무리를 못해주고 있어서 그 AC 밀란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지루와 레앙의 조합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전반기에 나폴리와 AC 밀란이 만났을 때보다도 지금 AC 밀란이 공격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AC 밀란을 수월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딱 시기도 좋아요. 지금 AC 밀란을 만났을 때. AC 밀란, 인터 밀란, 벤피카 요 세 팀 중에서 상성상 나폴리가 상대하기가 가장 좋은 팀이 AC 밀란입니다. 어쨌든 나폴리가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공격수가 있는 팀이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민재가 있지만. 하지만 지금 AC 밀란이 또 레앙의 폼이 마침 또 지금 별로예요. 나폴리가 뒷공간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마치 지난 그 16강 2차전처럼 프랑크푸르트전처럼 라인 그냥 높게 끌어올리고 계속 압박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상대거든요. 나폴리의 전술적인 특성상 뒷공간을 그래도 가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팀을 만났다.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루카쿠나 라우타로가 뒷공간으로 많이 또 뛰어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차라노글루가 브로조비치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거든요. 차라노글루의 가장 큰 강점이 킥력이잖아요. 그래서 뭐 둠프리스라던가 뭐 왼쪽에 있는 디마르코라던가 고젠스라던가 이런 이 윙백들이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갈 때 차라노글루가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패스들이 정말 날카롭거든요. 벤피카도 뭐 곤살로 하무스를 이제 중심으로 아약스에서 뛰었던 네레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파실바도 있고요. 이 왼쪽 풀백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그리말도의 폼이 또 좋아요. 그래서 그리말도가 빠르게 올라와서 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벤피카가 이제 어떤 팀이냐, 상대가 라인을 올릴 때 자신보다 강팀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라인을 높게 올려서 빠른 스피드와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입니다. 마치 옛날에 돌풍을 일으켰던 아탈란타나 아약스 요런 팀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젊은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고 이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빅클럽을 상대로도 무서워하지 않고 공격적인 경기를 하는 요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리가 이제 만났으면 그래도 뒷공간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 팀이었는데 이 팀도 8강전에서 피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4강전에서 만났을 때 인터밀란이든 벤피카든 뭐 빠른 선수가 있긴 하지만요, 벤피카나 인터밀란의 공격 자원들이 지금 라흐마니, 김민재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훨씬 더 지금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4강전에서도 인터밀란과 벤피카를 만나도 나폴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경기를 해도 되는 그런 팀들이라 좀 생각이 들고, 저 반대편에 있는 팀들 보세요.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선수가 있죠. 첼시, 물론 첼시가 경기력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무드리크나 펠릭스나 하베르츠나 스털링, 스피드 스타들이 엄청 많습니다. 맨시티, 홀란드, 뒷공간 열리면 바로 끝이죠. 바이에른, 코망, 사네, 그나브리, 엄청 빠른 선수들이 많아요. 나폴리가 사실은 높게 올라와서 계속 압박하고 공격한다 라는 게 장점이지만 챔피언스리그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높은 수준의 팀들을 만났을 때는 이게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나폴리는 유럽 최강의 그런 공격진을 아직까진 만나보지 못했어요. 리버풀을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땐 리버풀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8강전이나 4강전에서 비니시우스 만나거나 홀란드 만나거나 이렇게 됐으면 뒷공간에 대한 그런 이제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8강 1차전, 2차전, 4강 1차전, 2차전 두 경기를 해야 되니까 상대팀도 나폴리에 대한 그런 전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올 거라서 이게 나폴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만나면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결승전은 또 단판이잖아요. 단판이라서
이 나폴리를 상대하는 저 강팀들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이 팀들도 나폴리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나폴리가 유럽에서 8강 1차전, 2차전, 4강 1차전, 2차전은 어쨌든 2경기씩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요런 이제 월드 클래스 팀들은 1차전에서 만났을 때 나폴리가 1차전을 뭐 한 골 차로 이긴다 라고 해도 2차전에서 나폴리에 대한 스타일을 적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나와서 2차전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 나폴리가 카바니, 라베찌 함식이 있었던 그 시즌에 디마테오가 이끄는 첼시를 만났었습니다. 16강 1차전에서 나폴리가 이기고 첼시를 이겼는데 원정에 가서 첼시 홈에 가서 첼시가 나폴리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익혀와서 역전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나폴리가 16강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면 이 나폴리가 뭐 유럽 무대에서 전통적인 강호 요런 이제 컨셉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한 번쯤 맞붙어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저런 이제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첼시 정도의 팀들은 2차전을 훨씬 더 잘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결승은 단판이잖아요. 단판일 때는 진짜 몰라요. 단판일 때는 나폴리의 저 공격적인 축구와 강렬한 전방 압박과 김민재의 스피드, 오시멘의 저돌성, 흐비차의 돌파력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저 팀들도 처음으로 만나는 거라서 당황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나폴리에게 정말 좋은 조편성이다.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있네요. 이렇게 조편성이 좋으면 어쨌든 나폴리가 4강전이나 결승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커진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8강전에서는 모두가 강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김민재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커질 건데 제 생각에는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만 가도 김민재가 발롱도르 30인 안에 들 수도 있다. 인터밀란과 벤피카의 매치는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상대입니다. 인터밀란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대가 수비 라인이 단단한 팀들이거든요. 특히나 라우타로의 폼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요. 루카쿠의 폼이 너무나 안 좋아서 라우타로의 폼의 이 기복에 따라 인터밀란의 공격력이 정해져요. 이제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벤피카의 스타일 자체가 이번 시즌에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고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벤피카가 누네스를 앞세워서 바르셀로나 상대할 때 벤피카가 잘했어요. 근데 인터밀란이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상대팀들에게 어쨌든 공간이 좀 나니까 루카쿠라든지 라우타로라든지 아니면 좌우 측면에 있는 둠프리스, 고젠스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지배하는 축구가 아니라 역습하는 축구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벤피카를 생각해보면 그 오타멘디와 안토니오 실바라는 아주 젊은 수비수가 있죠. 우리 한국이 포르투갈 만났을 때 나왔던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신성. 그래도 AC 밀란의 토모리, 칼룰루, 티아우, 나폴리의 김민재, 라흐만 요런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벤피카의 안토니오 실바나 오타멘디를 상대하는 게 이 인터밀란의 약간 부족한 공격력을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봐요. 반면에 벤피카 입장에서도 인터밀란은 아주 좋은 조편성입니다. 벤피카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유벤투스 같은 팀을 만났을 때 벤피카가 이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변을 일으켰느냐? 벤피카도 이 수비 라인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강팀을 상대할 때 라인을 올린다는 뜻은 강팀의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벤피카한테 좋다는 거거든요. 유벤투스 만났을 때 알레그리 감독이 공격적인 패턴을 정말 못 짜오는 감독이라서 벤피카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라인을 올렸는데 이게 역습을 거의 안 당했어요. 인터밀란의 이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루카쿠, 라우타로라는 기복이 심한 공격수 요 두 명의 공격수를 가지고 있는 인터밀란을 상대한다면 벤피카도 오시멘의 나폴리, 레앙의 AC 밀란, 홀란드, 벤제마, 비니시우스, 코망 요런 팀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편성이다.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요 조편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매우 좋은 조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크로스나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의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 특히나 토너먼트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발베르데를 오른쪽에 배치시켜서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내려오게 만들죠. 특히나 강팀들을 상대할 때는 강팀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오게 만들고 수비하다가 벤제마 비니시우스 역습 이거 한 방으로 이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상대팀의 공격진이 약하다. 이 전제가 먼저 성립이 되면 레알 마드리드는 역습하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를 만났을 때 첼시가 너무 득점을 못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역습 한 방으로 계속 이겼거든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못하는 건 상대팀들이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이제 기동력이 약간 부족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려간 팀을 상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첼시랑 이제 만나게 되면 첼시는 레알 마드리드가 라인을 내리면 올라올 거니까, 특히나 포터 감독이 라인을 올리는 성향의 감독이니까 득점을 못하는 첼시, 수비를 하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막아낸 다음에 비니시우스와 벤제마의 역습, 요 공식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은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나겔스만 감독의 정말 라인을 끝까지 올리는 축구가 어떤 팀이 더 이 상대의 뒷공간을 더 잘 노리느냐, 그리고 어떤 팀들이 뒷공간을 더 수비를 잘하느냐, 이 포인트에 달려있겠죠.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홀란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뒷공간을 뛰어들어갈 때 홀란드를 과연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가 따라갈 수 있을까? 혹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따라 들어가면서 수비라인 뒷공간을 커버를 할 수 있을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앞쪽에 있는 그나브리, 사네, 코망 이런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갈 때 과연 디아스, 아케, 라포르테, 스톤스 플러스 가장 중요한 선수가 워커겠죠? 수비 뒷공간을 커버할 때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이 두 팀의 경기 결과가 갈리지 않겠느냐. 유럽의 최정상에 있는 팀들끼리, 전력상이든 경기력이든 최정상에 있는 팀들끼리 만나는 매치업이다. 맨시티가 토트넘에게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올라올 때 손흥민 활용해서 역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역습이 강한 선수가 있는데 수비 라인을 내리는 팀에게 맨시티가 약해요. 그런데 같이 라인을 올리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데브라이너의 패스, 홀란드의 침투,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나 첼시나 이런 팀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첼시나 레알 마드리드가 분명히 수비 라인을 내릴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첼시의 펠릭스나 스털링, 하베르츠, 무드리크 이렇게 빠른 공격진이 있는데 수비 라인을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런 팀이 아니다 보니까 수비를 내리는 팀보다는 바이에른 뮌헨처럼 라인을 올리는 팀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기는 두 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